오늘 제가 드린 원고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공자가 사람을 미워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진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지린자 인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논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글자거든요. 이게 그 공자보다 앞서서 고전이 있었죠. 그 고전이 이제 시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경과 서경입니다. 글자 수가 이제 시경은 한 38,000여자, 거의 4만 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경은 한 27,000여자 이렇게 되는데 인이라는 글자 뭐 많이 안 나옵니다. 시경에 2번밖에 안 나오고요. 서경에는 5번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그 내용 중에 인이라는 글자가 각 2번, 5번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도 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논어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5,00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00자밖에 되지 않는 논어에 인이 108차례가 나오거든요. 충도 나오고 신도 나오고 뭐 서도 나오고 여러 가치가 나오지만 인이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부 이제 뭐 도라든지 충이라든지 자주 나오잖아요. 도는 한 50여 차례밖에 안 나와요. 공자가 이제 인을 그만큼 중시했고 이른바 인자. 인자라고 하면 이제 논어에서 지자와 더불어서 지자는 지혜로운 자 이런 뜻이죠. 뜻은 이제 지혜지자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 뭐 이런 뜻이고 주로 이제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뭐뭐 할 줄 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능자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인자와 지자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도 인을 좋아해요. 당연히 인자도 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왜 좋아하냐면 지자는 이인이라 이롭게 얘기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게 타인에 대한 사랑 뭐 이런 뜻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타인에게 이로울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롭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죠. 결과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인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현대사는 공리주의 사회죠. 공리주의 사회거든요. 현대사회는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로우면 선이다. 이쪽이죠. 공리주의는 최저선의 윤리라고 해요. 최저선이라고 최고선이 아니라 칸트가 얘기한 최고선 이런 게 아니고 최저선이에요. 선은 선인데 가장 수준 낮은 선입니다. 가장 수준 낮은 선의 장점은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까지는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수준이 낮으니까. 최고선은 이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 장점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이로우면 선이고 결과가 이롭지 않으면 비록 과정이나 동기가 선하다 하더라도 이롭지 않다. 공리주의 입장이 타당한 것인가? 칸트 같은 철학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과가 나빠도 선은 선인 겁니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서 친구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무조건 진실해야 된다. 이제 그런 공리주의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칸트의 최고선의 윤리라든지 의무나 동기를 중시하는 윤리관이 현대 사회에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그렇게 실천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는 10명인데 치료할 약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칸트식의 그 윤리관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약을 제공해야 되느냐. 가장 위독한 사람에게 약을 제공하는 겁니다. 당장 죽게 된 사람을 먼저 구호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정의로운 것 같습니까? 칸트의 입장입니다. 정의로운지 아닌지는 판단하시고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의를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면 한 명분의 약을 10명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되겠죠. 다 죽는 거죠. 칸트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위독한 사람입니다. 가장 약자인 사람을 구호하는 것. 이게 이제 칸트식인데,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생존율이 높은 사람, 덜 아픈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결과가 이롭겠죠. 결과가. 네. 근데 이제 그 논리가 어디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기만 하고 그게 어디서 기원이 됐는지를 몰랐어요. 몰랐더니 그 부산대 의대에 보면 그 인문의학을 하는 강신익 교수라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치과 의사를 하던 분인데 그냥 그 의사였죠. 치과 의사를 개업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셨다고. 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하여튼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더라 이래가지고 그만두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인문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부산대 의대에 있다. 같이 이제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게 미국의 군대에서 나온 윤리관이라는 거예요. 병사들 몇 명이 다쳤다. 누구를 먼저, 제한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물자가 풍부해도 제한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터다 이렇게. 누구에게 줘야 되냐. 덜 다친 사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복해서 총 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인간의 생명을 구호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거죠.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칸트하고는 역시 안 어울립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그러잖아요. 칸트가 뭐 오직 목적으로만 대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애매해요. 평소에 수단으로 대해도 된다 이런 얘기냐. 수단으로 대하죠. 대체로 인간관계는 수단으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수단으로 뭐 누구를 만난다든지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인간관계는 대부분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대하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놓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목적으로 대하는 거죠. 이제 그런 칸트 입장에서 역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리주의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롭다 이거죠. 결과가 이롭기 때문에 선이다. 굉장히 쉽죠. 결과가 이로우면 그게 선이다. 이렇게.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금융 문제도 마찬가지고 노동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더 많은 생산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본주의 속성이죠. 욕망이 부족하면 욕망을 줄일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것. 심지어 이제 욕망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리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로운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피차 간에 이롭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정입니다. 인자는 그 위에 있는 거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자이거든요. 인자. 이런 인자가 사람을 미워한다? 사람 미워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제 말이 아니고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인자야. 오직 어진 사람만이, 오직 주자.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호인하며 사람을 여보 좋아할 수도 있고 능호인하는, 오는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이게 없어요. 공자는 굉장히 성격이 있는데 자아가 아주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정직하다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제 미생은 이제 장자에도 나오고 그 사마천 사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미생이 나오는데요. 그 논어에 보면 누가 이 미생을 정직하다 했냐면 정직한 걸로 소문이 난 사람이거든요. 그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이 미생을 정직하다 했는가. 어떤 사람이 10초를 빌려 왔는데 자기에게 없으니까 이웃 사람에게 빌려서 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10초가 필요해서 빌리러 갔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초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준 거예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빌려서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그걸 비판해요. 그 성격 있죠. 뭐 그렇게까지. 그 비슷한 경우를 제가 공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비슷한 경우를 제가 당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제 친구하고 같이 서울역인가 어디 이제 기차를 타고 와서 서울역에 내렸는데 그 앞에서 저 남미 쪽에서 온 그 악대가 팸플릿도 연주하고 타악기 종류도 연주하고 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연주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구니를 이렇게 구경할 값을 달라 바구니를 이렇게 내놨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1,000원 있으면 좀 빌려달래요.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고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자 생각이 났다. 내 좀 문제가 좀 있다. 네 돈으로 주던가. 왜 빌려서 주냐 이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면 일단 아름다운 일인데 그걸 이제 남에게서 빌려서 이렇게 한 거죠. 그 미묘한 차이가 있죠. 공자는 생활론이기 때문에 이게 논어는 생활론이거든요. 일상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뭔가 제가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자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베푼 행위 자체는 옳다 하더라도 그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직을 위해서 이웃집 사람에게 10초를 빌린 것까진 좋았는데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섭섭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공자 입장이 이해가 되겠죠.
아주 까다로워요.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공자가 믿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교원영색자. 교원영색자. 그리고 이제 논어에 뒤쪽에 교원영색 주공이 또 나와요. 이 앞에는 하기편에는 교원영색 선어인 이렇게만 나오고요. 이렇게만 나오고요. 뒤에 가면 교원영색 주공을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워했다. 좌구명 치지. 좌구명이 부끄러워했는데 후역 취지하느라 나 또한 그런 행위를 부끄러워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 거죠. 공자 예전에 서경이라는 문헌에도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원영색 공인, 나약한 사람. 맹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서경 같은 문헌에도 보면요,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약하다고 표현해요. 나약하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우리가 대체로 부드럽고 과격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서 옳다고 하고 다 옳다고 하는데 혼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호연직이거든요. 맨자에게. 호연직이는 뭘 통해서 형성된다? 의리를 쌓아서 형성된다.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호연직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지키려면 나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못 지키고. 일단 조직의 모든 사람들과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이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은 당장 여러분들은 가족과 싸워야 되고 조직과 싸워야 되고 나라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딱 정의로운 사회다 이런 또 모르겠는데 하고 보겠습니다. 좀 이따 정말 중요한지. 일단 이제 이 대목에 일단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훈은 말을 교묘하게 한다. 그거는 말이죠. 말을 교묘하게 잘 꾸민다. 말을 잘한다 뜻이. 말을 왜 잘 이 뜻이 아니라 말을 번들어하게 꾸민다. 최남선의 번역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말 납신 잘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번역이 기가 막혀요. 1910년에 번역하고 말 납신 잘하고 그 교훈. 영색은 본래는 색은 얼굴색입니다. 얼굴색을 요령, 착하게 꾸민다. 이 영은 착할 영자, 착할 선자와 같은 뜻인데 그 글자의 기원은 달라요. 영은 명령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엎드려서 기면서 알겠습니다. 따르는 권력자 앞에 착하거든요. 권력자. 뭐 그런 경우 있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이게 손자병법입니다. 우리 경쟁에서 이기려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야구 감독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약팀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에이스를 투입합니다. 강팀을 만날 때 에이스를 투입해서 지기라도 하면 다음 경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강팀하고 할 때는 한번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게임 포기합니다. 강팀과 만났다. 우리 정당하게 스포츠맨식으로 한번 죽자고 해보자. 그래서 픽지기게 했다. 그 다음에 약팀한테 져요. 그러면 이제 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팀이 전략을 그렇게 짭니다. 그렇게 짜지 않으면 이제 밑에서 보면 7, 2, 8 이런 팀들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약팀으로 낙인 찍히면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약팀이 되면은 초반에 약팀이 되어 있으면 다른 팀들이 모두 그 팀하고 붙을 때는 에이스를 투입하거든요. 계속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이 소진되니까 계속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구 결과를 믿지 마십시오.
약팀이 순위가 낮고 강팀이 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 구조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제가 야구 감독이 돼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좀 안 될 것 같다 하면 스코어가 9대0? 그냥 회전 처리 투수 이렇게 끝내죠. 9대0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스포츠맨이다. 죽자고 해봤자 그 다음날 지거든. 그게 손자병법이에요. 강자에겐 약하게, 약자에겐 강하게. 그러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 쉽죠? 좀 명령에 순종하는 척하는 명세. 낯빛을 잘 꾸민다. 이걸 천황서는 이제 남의 비위나 잘 맞춘다. 남의 비위나 살살 잘 맞춘다. 살살이라는 거. 살살이라는 표현이 비하시킨 표현이거든요. 왜 살살거려? 별로 안 좋은 뜻이죠. 그런 사람 치고 어진 사람이 선 드물다. 의는 종결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거죠. 순서를 바꿀 때는 문장의 순서를 바꿀 때는 도치형 문장은 어떤 의미죠? 그렇죠. 강조죠. 어진 사람 없다. 그런 사람 치고 어진 사람이 없고 또 그런 행동은 어진 행동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원이라고 할 때 영색이라고 할 때 색. 이게 이제 상대가 되는 다른 언어가 있을 텐데 말을 납신납신 잘한다 할 때 말과 상대가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행동이죠. 언행. 그리고 이 언행에 대해서는 뭐 공적은 무척 강조합니다. 그 고지인 옛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고지인 옛 사람들은 역시 논어에 나옵니다. 은지불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은지불출. 출은 밖으로 발출하다, 내뱉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을 내뱉지 않았던 까닭이 뭐냐? 이것을 부끄러워해서 7. 궁지불체. 궁은 몸이에요. 몸이 하는 게 행동이잖아요. 몸이 불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불체.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았던 것은 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말을 삼가는 거죠. 말을 삼가야 말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말만 뭐 열심히 해봤자 지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공약을 화려하게 내거는 정치인을 믿지 마십시오. 못 지키잖아요. 못 지켰다는 걸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결과는 계속 같죠. 논어를 안 읽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말수록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많이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영색이라고 얼굴빛, 낯빛인데 그럼 낯빛과 상대가 되는 말은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낯빛. 그 마음이죠. 마음. 예. 내심은 그렇지 않은데 낯빛만 살살거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명령을 내리는 권력자 앞에서. 상대가 권력자. 그 앞에서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뭐 주공이라고 말하는 하기편에 안 나오지만 독공이라고 하는 그 주로 있습니다. 지나칠 주. 지나치게 공손한다. 공손은 일단은 긍정적 가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있죠.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 앞에서 공손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저런 조항이 있어요. 어느 대학 얘기인데요. 어느 대학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대학은 차라리 밝히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슨 어느 대학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근데 거기 이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 규칙이 있어요. 일하는 동안 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콧노래를 흥얼거려서도 안 된다. 이게 규칙이 이거 제도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모욕당한 것을 느꼈거든요. 모욕감을 느끼겠다. 농악이 왜 생겼을까요? 농산일이 힘들어서 생긴 거거든요. 그 힘든 농산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인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해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인간다움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또 위로 국회의원들은 공청회 할 때 졸아서는 안 된다. 이러면 제가 참 좋아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제가 국회 가서 공청회 가서 뭐 전문가 견해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졸더라고요. 교육위원 그 밑에 제가 좋아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이 최아무개인데요. 교육위원 중에 그냥 밑에서 딴 책을 지금 전문가 발표하고 있는데 딴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발표할 때 다 깨웠습니다. 그 책 여시고 그랬더니 그냥 뭐 엄청 긴장해서 이렇게 잘 듣더라고요. 말 잘 듣대요. 또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또 세금 받아서 하니까 당신들은 절대 국회 회기 여기서는 안 되고 그때 해외여행해서도 안 되고 콧노래도 부르지 마 이렇게 하면 제가 좋아했을 텐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콧노래 하지 마. 이건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 반대인 거예요. 그 앞에서 살자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치고 어진 사람이 없다. 인이 뭐냐면 인은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다가 이제 결국 인을 따로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 육아의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친, 효제죠. 친. 육친 간의 사랑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효하는 거죠. 부모니까 상대가 부모니까 아주 좁은 범위의 사랑이에요. 좁은 범위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랑이 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편적 인류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게 생명체에 대한 사랑, 짐승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게 물건까지 아끼는 거예요. 물건도 소중하게 아껴야죠. 이게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고, 그 다음은 이거. 가장 좁은 범위입니다. 그런데 범위로 보면 그렇죠. 범위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나무나 이걸 개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거 못 만듭니다. 이거 아파갖고 어떻게 얼마나 아픈 이것도 지금 뭐 이 나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개나 이런 집성하고 다르죠. 그냥 잘라도 됩니다. 또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으면 아플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물론 그걸 다 꺾어버리면 이제 결국 사람이 꺾이겠죠. 근데 이제 개 같은 걸, 개를 사랑하고 개를 사랑해야죠. 근데 개를 사랑하다 못해갖고 우리가 개한테 시민권도 주고 주민등록 정도 발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동물보호론자라도 그걸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걔한테 시민권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누군 뭐 국회의원은 그게 좋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던데 그건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고 반대로 또 개를 엄청 사랑하는데 사람을 개처럼 사랑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먹여주고 또 때되면 뭐 산책도 시켜주고 그리고 뭐 쪽쪽쪽 이렇게 부르고 누구도 싫어할 겁니다. 동물보호론자들도 싫어할 거예요. 동물보호론자들의 주장도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렇게 조악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짐승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대등한 사랑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같다.
불평등한 사람이에요. 상대를 모독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를 모독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사회는 모독받아서 마땅한 사회라고 보는데 그 속에 제가 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치는 가장 범위가 좁죠. 좁은데 이제 이건 나중에 말씀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까지 사랑을 가는 단계적 사랑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표제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변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최남선이 번역한 거 좀 사람다움으로 번역했거든요. 이것도 아주 탁월한 번역. 사람다움. 이제 그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자가 드물다. 이제 구체적으로 교원 영색이 어떤 걸 뜻하느냐, 그 예시를 이제 제가 쭉 적어놓은 게 등성 이야기입니다. 뭐 읽어보시면 다 아시지만, 그래도 몇 가지 있습니다. 날 납신 잘하고, 남의 비위나 살살 맞추면서 자치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 일단 뭐 직역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맥락을 따라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그 맥락을 중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최남선이기 때문에 탁월하죠. 그리고 뭐 사람다운 사람 없었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존칭을 쓰거든요.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원래 이란 그러니라 공자가 다 가르쳐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그 호자가 많이 들으면 하기스럽지 부르면 여러 이쁘지 않을까? 같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니란이라보다 사람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좋죠. 교원 정색을 굉장히 미워했고 그리고 또 미워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굉장히 미워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제하라는 사람인데 제하가 이제 공자의 제자거든요. 이름이 여예요. 제여. 하가 이제 자예요. 제는 낮잠 자다가 부지런을 먹었는데 엄청 제여주친. 제여가 낮잠을 잤어요.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후목은 불가져야 뭐 다 쓰진 않았습니다. 썩은 나무는 새길 수가 없고 분토지자는 썩은 담장은 뭐 손질할 수도 없다. 썩은 나무다. 와,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요. 아주 그 성격이 있습니다. 걸리면 그냥 썩은 새길 수 없다.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올 때 이게 한나라 때 왕충이 이걸 갖고 공자를 비판해요. 사람을 너무 심하게 미워하면 안 된다고 공자 스스로 말해놓고 왜 제자를 그렇게 미워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자가 이제 또 특별히 싫어했던 게 누구냐면 향원이에요. 향원. 향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을 사람, 이 동네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좋아하는 사람. 선자도 좋아하고 악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향원. 그래서 향원을 아주 극도로 미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 뭐 엄청난 인기인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질투심이 좀 많았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로마 쪽은 사물에 대한 탐구가 끝까지 추구된 그런 문화고 뭐 인도 이쪽은 깨달음이고요. 이쪽은 좀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을 사람들 모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거 무시하기 어렵죠.
저도 이제 저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엄청 긴장하고 노력을 합니다. 가서 이제 비위 맞추지 않으려고 비위 맞추면 박수는 받지만 사실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저기 가서는 저렇게 입장을 얻는 겁니다. 그런 공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군자가 제일 좋고요.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 중도가 정치적 중립이 아닙니다. 중도. 최선의 도이죠. 이 최고선이에요, 최고선. 중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광자예요. 미치광이. 미친 사람. 이제 미쳤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준이 너무 높아요. 광자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옛사람에게입니다. 고지입니다. 우리가 저 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지전이잖아요. 그리고 고문이라고 그러죠. 훌륭한 문장을 고문이라고 그러죠. 훌륭한 사람은 그게 고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미 옛사람이 된 지 오래인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억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가 갈려서 기억하고 있다 이런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에 뜻이 있는 사람, 그 광자. 안 될 줄 알면서 능력이 안 돼요. 광자. 군자는 능력이 되는 사람. 광자는 능력도 안 되면서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보다 사람. 그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친 사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견자예요. 견자. 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소불이에요. 하지 않는 바가 있다. 하지 않는 것이 있는 사람.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는 사람. 군자는 아닙니다. 공자에 따르면 군자는 꼭 한다, 꼭 하지 않는다 이게 없어요. 뭐냐? 의만 따를 뿐이다. 의. 올바른 도리가 뭐냐? 정의가 뭐냐? 이걸 따를 뿐이고 어떤 일은 꼭 하고 어떤 일은 꼭 하지 않는다 이게 없어요. 근데 견자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있는 사람. 고집센 사람. 견자까지는 공자가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군자가 제일 좋고 군자가 없으면 광자 그리고 그 광자도 없으면 견자 이렇게 돼요. 그 향후는 안 돼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게 안 돼요. 굉장히 미워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자가 교원영색자입니다. 교원영색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등석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나 보죠. 공자는 이제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다고 사마천 사기에 따르면 그렇고요. 기원전 552년에 태어났다는 유언도 있습니다. 한 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때 사람이라면 등석이라는 사람은 공자보다 나이가 6살 정도 어립니다. 기원전 545년생으로 추정이 되고 등석자 명가로 불리고 사물의 명칭을 고찰하는 학문 좀 논리학입니다. 사물의 명칭을 우리 논리라고 하는 게 이제 사물의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얘기하면 데피니션, 정의 뭐 이런 건데 그 의미를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물과 어떤 사물이 어떤 점에서는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는 다르다. 다른 게 이제 종차라고 그걸 아는 게 이제 데피니션이 되는 건데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등석이 바로 그 서구 그 히랍 시대의 소피스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통 배변론자들이죠. 분명히 결론은 상식과 어긋나는데 논정 과정은
타락한 것. 원정 과정을 타락해. 그런 소피스트들 얘기는 뭐 알려진 게 많죠. 아리스토텔레스와 거북이 이야기 많죠.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이야기. 아킬레우스는 이제 그리스에서 가장 발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스피드가 뛰어난 용사죠. 신의 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 아킬레우스하고 거북이 둘이 경주를 한다. 이 제논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여기다 이럴 때 거북이가 앞서서 100m 앞서서 달린다. 아킬레우스가 뒤에서 달린다. 이러면 아킬레우스는 절대 이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면 일단 이 100m로 와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거북이는 한 10m 가는 거죠. 그럼 또 10m로 와야 됩니다. 그 사이 거북이는 또 한 1m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와야 돼요. 한 10cm 가고 1cm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뒤집어 놓고 아킬레우스가 100m 가는 동안 거북이는 10m 갔다. 아킬레우스가 또 100m 가는 동안 거북이는 또 10m 갔다. 그러면 그냥 깨져버리죠. 시간이 일정하게 흐른다. 등속으로. 그걸 강조하면 이제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논은 뭐 나름 화살은 날지 않는다. 공손용이 똑같은 얘기를 동의하고 있어도 시간은 무한히 분절할 수 있다. 분절하고 보면 날지 않게 된다. 우리가 카메라 같은 거 셔터 속도 8000분의 1초 찍으면 헬리콥터 프로펠러도 정지시킨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8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 10만 분의 1초, 총알도 딱 정지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무한히 푸는. 근데 그 논리적인 분할이고요. 시간이 어디 분할이 됩니까? 시간은 분할되지 않죠. 논리적으로만 분할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몇 분, 몇 초 이런데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이미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몇 분, 몇 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리적인 시간은 연속적인데 그걸 디지털화하면서 분절이 생긴 거죠. 디지털화한 세계와 실제 세계는 같지 않은 거죠. 분절을 서너 개씩 했다. 그러면 오류가 많을 것이고 분절을 1000개, 10,000개 했다. 그러면 오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긴 하겠죠. 어쨌든 논리의 세계와 물리의 세계는 다르다. 이걸로 이제 깰 수는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이제 등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등석은 변론가였어요. 정나라 사람인데 재판을 담당해서 재판이란 게 이제 송사죠, 송사. 역시 이언교자 송하고 말로 가르치게 되면 그렇게 저는 뭐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면접자와 같아요. 말을 갖고 백성들을 가르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됩니다. 다툰다고 할 때 송은 말로 다투는 겁니다. 네가 원래 내가 원래 다투는. 그리고 이신교자 종이란 몸으로 다스리면 자기가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면 종 따른다. 백성.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몸이 일치되면 아이들이 따르겠죠. 저 집에서 제 처가 아파갖고 설거지를 막 하고 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니까 아들놈도 하더라고요. 제가 안 하니까 이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가르쳐야 이게 설거지를 합니다. 너 앞으로 해 이거 안 통합니다. 직접 해야 되는데 다 하면 지금 아득합니다. 이 정나라에 송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석이 송사를 담당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학관도 차려가지고 학생도 막 받아들이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정나라에 유수라는 물이 있어요. 유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이 유수가 범람해서 홍수가 난 거죠. 어떤 부자가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익사해서. 그런데 그 시신을 어떤 사람이 건졌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시신을 건졌어요. 시신을 감추고. 그리고 이제 그 부잣집에서 가서 시신을 달라 이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돈 가져와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 원고에 악의 심성을 가진 자 뭐 이렇게 쓰었는데 그 김기덕 감독을 악어라는 영화 보고 났었어요. 그거 저 비추천 영화입니다. 하여튼 너무나 감동적으로 보긴 했지만 막 보는데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휴 그래? 막 그냥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고요. 19금이 19금. 악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고 그 충격적이죠. 그 악어가 이제 왜 별명이 악어냐면 한강 다리에서 자살을 하면 그걸 이제 들어가서 그 시체를 숨기는 거예요. 물속 어딜까요? 유족들이 와서 찾고 경찰이 와서 찾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돈을 요구하면서 내가 아는데 뭐 이렇게 그 어떤 자인지 완전 인간 말종 아닙니까? 인간 말종. 이거 뭐 저 19금이라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떤 여자가 이제 빠져 자살을 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악어가 건져냅니다. 그래서 19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웃으면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여성 자살한 이유도 또 따로 있고 근데 영화가 끝나게 되면요 악어가 가장 착한 자예요. 거기 나오는 다른 놈들이 다 나쁜 놈이에요. 더 나쁜 놈이에요. 악어가 가장 순수한 이게 나오는 완전히 인간 말종이 가장 순수한 그런 사람이 입장에서 내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런 상상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대학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상상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교육, 대학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상상력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누굽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조재현 말고 저 원로 배우입니다. 그 괴물에 나왔던 변희봉. 그분이 저 거기에서 한강 고수부지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다른데 한 번도 안 가요. 돈 안 들고 영화 찍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변희봉이 뭘 하냐면 자판기를 운영해요.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이제 자판기 고장난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넣으면 변희봉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냥 변희봉은 인기인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런 겁니다. 제가 감히 또 그냥 변희봉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변호한다면. 근데 거기도 안에서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이렇게 쏙 그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 웃음이 나중에 절규로 바뀐다고요. 깡패들이 와서 거기다 자판기에다가 총을 쏴요. 그러니까 커피가 나와요. 커피가 아니라 피가 쫙 계속 나오죠. 네, 뭐 하여튼 갑자기 영화 광고가 되는 뭐 그런 자네요. 하여튼 그 숨겨놓고 이제 안주가 하니까 이 부잣집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문제 해결사 이 등석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신을 안 내놓습니다. 등석이 뭐라 그랬냐면 기다리세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면은 시신이 썩을 텐데 기다리면 값이 떨어진다.
왜냐? 성석이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시체를 다른 데다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들 뿐이란 말이에요. 기다리면 떨어진다. 기다리면 시신이 부패할 텐데 그럼 더 떨어진다. 부패한 시신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뭐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뭐 빨리 와서 돈 주고 찾아가길 바라는데 아니 시체가 썩어가고 뭐 이런데 안 찾아오니까 답답하네요. 또 이 양반도 등석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석이 또 합니다. 기다리면 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천하에 그 시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부르는 게 갑시다. 그럼 시체가 썩으면 더 올라간다. 급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익에 맞춰서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이익에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게 이제 등석이죠. 그게 교훈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뭐. 시체가 썩어가고 두 집안은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등석이 얘기하는 양가지세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양가지세 또는 양시지세 둘 다 그렇다. 시간이 흐를수록 값이 올라간다도 말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값이 떨어진다도 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송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뻔한 겁니다. 공자를 찾아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양가지설은 반대로 양불가지설, 양불시지도 되는 것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공자 같은 경우는 그 부잣집 사람들이 찾아가면 빨리 후한 값을 치르고 시신을 인도하라 그랬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찾아가면 빨리 시신을 인도해 주어라 이랬을 겁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죠. 왜? 당신은 그 시체를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지 않는가. 빨리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인도해라. 그 사람, 좀 가난한 사람 찾아오면 다른 데 팔 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그냥 인도해라. 이렇게 했겠죠. 둘 다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한쪽은 그 공장에 생기는 게 없죠. 이쪽은 이제 생기는 장사가 잘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등석에 대해서 변론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송사의 변론 기술을 배운 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죠. 출구 전략이 있어야죠.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서 많아지면 변호사를 되게 살리는 사회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재판을 많이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층간소음 소송, 주차 시비 소송 이게 다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아주 합리적인 사회가 되면 변호사들이 다 먹을 수 있고 로스쿨 이런 데도 많이 뽑아도 되고 의사는 어떨까요? 심장병 의사가 많은 지역에 심장병이 많아요. 뭐 좀 끔찍한 것 같잖아요. 괜히 제가 남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나라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고 나면 소송이 일어나고 자고 나면 시비가 생기고 옳은 게 그런 걸로 되고 그런 게 옳은 걸로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이 정나라의 재산 중에서 자산은 공자가 칭찬했던 아주 뛰어난 재산입니다. 맹자는 뭐 그렇게 높이 평가는 안 했어요. 맹자가 뭐 비판한 명령은 다른 교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자산이 등석을 죽입니다. 비극은 이제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히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그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이래서 보통 그 인간이 만물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런 입장에서 그 자연 철학자들의 관심을 인간에게 돌린 공로가 있는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프로타고라스도 뭘로 먹고 살았냐면 이 정석처럼 변론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재판 기술을 전수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로스쿨 선생이었던 거죠.
어떤 제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재판 변론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수업료 내라. 제가 지금 수업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선생님한테서 다 배우고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 소송 대리 비용을 갖고 선생님께 수업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잘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갖고 이제 변론 기술을 가르쳤어요. 다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이 녀석이 재판을 해가지고 돈 갖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머러스가 재판을 겁니다. 수업료 반환 청구 소송. 재판을 걸어놓고서는 제자를 부릅니다. 야, 넌 어차피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 재판에 이겨도 줘야 되고 져도 줘야 된다. 네가 만약에 재판에서 이기면 원래 계약에 네가 첫 번째 재판에서 이기면 수업료 준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재판에서 지면 재판에 따라서 나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냥 줘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재판에서 지면 선생님 원래 계약 때 이기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재판에서 제가 이기면 재판에 따라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수업을 못 받았어요. 자기가 한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뿌린 내로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비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슷한 얘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양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연설 뭐 이런 거, 변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연설, 변론. 저는 뭐 이게 이제 동양 사회에서 고대 그리스의 불완전한 형태나마 민주주의가 나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연설을 하려면 이렇게. 누구를 상대로? 대중을 상대로. 그런데 유가에서는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공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라고 하는 건 말이라고 하는 건 달이입니다. 사달이의이라. 이는 종결세, 뭐말 뿐이다. 뜻만 전달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라는 것은 뜻만 전달하면 그만이다. 레토릭이 필요 없다. 수사가 필요 없다. 말을 꾸밀 필요가 전혀 없다. 수사하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수사. 연설이라든지 변론이라든지 이런 건 일종의 수사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 꾸며서 전달하느냐, 어떤 순서로 상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걸 극도로 경계했어요. 교원 영색 비판하고, 말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 비판하고, 심지어 문장도 비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제자 입적효하고 출적제하며, 제자는 들어오는 그 어의를 사랑하고 밖에 나온 어른을 공경하고 근의심,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신,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고 범애주, 널리 대중을 사랑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거 다 한 뒤에 행유여역, 그리고 남은 힘이 있으면, 남은 시간이 있으면 저기 학문, 문장 배웠다. 문장 필요 없다고 하진 않았지만 여기라고 해요. 이것저것 실천 다 하고 남으면 하는 기술, 이 정도로 기술 정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지 않죠. 발달하지게 대중을 상대로 설득하고 하는 게 약하죠. 그리스 로마 쪽은 굉장히 발달했고, 그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걸 낳는 것도 아니지만 역사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유감스럽긴 한데, 그 연설이나 변론이 동양사회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곳은 전쟁할 때, 전쟁.
서경이라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서경의 여러 글 형태가 전, 모, 고, 훈, 서명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고시대의 모범이 되는 사정과 같은 법, 올바른 이야기, 성현의 가르침, 임금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글, 신하가 임금을 가르치는 글, 이런 게 나오는데 서가 있어요. 서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모아놓고 훈시하는 글. 이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전달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소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호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경에 나오는 서, 연설문에 해당하는 서는 전쟁하기 전에 연설하기 때문에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전쟁은 미친놈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야 전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을 뿐이지 수사가 전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약하고 대중적 호소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런 게 근대로 넘어올 때 육아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 불리하냐면 힘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힘 무서운 줄 몰라요. 대포가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을 숭상하는 문화권에 가면은 쉽게 아이고 형님 하고 나오는데 이게 아이고 형님이 안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일찌감치 상대가 센 줄 알고 그 힘과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일단 교원 영색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말을 교묘하게 꾸미는 것, 영색, 얼굴빛을 착하게 꾸미는 것. 이런 자는 어진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 사례를 동성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렸고, 또 아까 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고, 공자가 이제 이런 사람이 싫어했다고 할 때에 향원, 이 사람도 좋다 그러고 저 사람도 좋다 그러고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공자 제자 중에 정선생 이렇게 있거든요. 정삼인데 그 내용을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공자 제자 중에 이제 정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자가 나왔죠. 정자가 나왔는데 정자는 이름이 삼이에요. 삼인데 자가 자녀예요. 수레죠, 수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건 삼으로 되고 참으로 됐는데 수레는 말이 걸죠. 말맞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참이 되거든요. 말이 이제 고대 수레를 말 네 필이 모으는데 사람처럼 되거든요. 이 옆에 있는 두 마리 말이 참마고 가운데 있는 게 복마예요. 배복자 써서. 그래서 이 수레를 모으는 말 이런 뜻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있는 것이 나저리라고 보는데 전부 삼으로 읽으니까 일단 정삼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점과 정참 두 사람이 동시에 공자 문화에 있었습니다. 공자보다 정점은 하공자 12세 12살이 되었고 정참은 하공자 46세 아주 어린 제자 안녕보다 더 어린 제자. 그런데 이 공자를 이제 만년까지 모셨고 그래서 이 송나라 때 성리학자들은요 주자학자들이죠. 물론 이제 주자 나오기 전에 정호, 정의 같은 사람들이 이 정삼, 정참 이 정자가 공자의 도를 정수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이 정삼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정삼이는 노둔하다 이렇게 평가. 노는 둔하다는 뜻입니다. 무디다. 이건 무디는 명민하다 할 때 민첩하다, 빠르다. 민자는 민첩하고 빠르고 명민한 걸 뜻하고 둔하다고 하면 그 반대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게 평가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좀 둔하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둔한 사람이 어떻게 공자의 뜻을 그렇게 잘 전했을까? 근데 이제 송날 때 정이라는 학자가 바로 이 정자는 이루어졌지라 바로 그 노둔함으로서 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노둔함 때문에 특징 공자의 도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 이 공자의 도거든요.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게 아주 탁견입니다. 노둔한 제자가 공자의 도를 얻은 거죠. 영민한 제자는 자공. 자공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자공이 엄청난 제자거든요. 엄청난 제자인데 논어의 자공과 공자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공자가 늘 자공을 억누릅니다. 자공이 늘 잘난 체 자공을 계속 억누릅니다. 이제 공자의 그 의도가 있는 거죠.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미리 말씀은 안 드릴 텐데 그에 비하면 정자는 아주 노둔한 제자. 그 노둔한 제자인데 논어에 보면 정자는 전부 정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은 전부 정자라고 되어 있어요. 정자와 정선생. 그래서 유자와 함께 이 두 사람의 문화에서 공자의 말씀이 기록된 논어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이 두 사람을 선생님 유독이 아니라 오직 두 사람만 스승으로 호칭하는 것을 봐서 논어는 이 두 공자, 이 두 제자의 문화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근데 그 정자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나 보죠. 논어에는 이제 제자들의 죽음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안연이 이제 죽는 대목, 공자가 통곡을 합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통곡을 해요. 공자는 이제 중용을 중시하는 중용이라고 해서 지나치거나 불것, 모자람이 없는 것, 꼭 맞는 거죠. 꼭 맞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따질 때도 사치스러우냐, 검소하냐, 그래서는 안 되고 꼭 맞아야 되는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 공손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꼭 맞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할 때도 슬퍼하는데도 꼭 맞게 하는 걸 중시하는 게 공자입니다. 그게 예고요. 얘도 꼭 맞게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꼭 맞게 먹습니다. 절대 배부르게 안 먹어요. 소식입니다. 그게 건강 비결이 됐을 건 이제 부차적인 효과고요. 그래서 오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불철강식, 부다식이에요. 많이 먹지 않으셨다. 먹는 것도 많이 먹지 않았다. 고기가 많아도 육수다. 고기가 비록 많아도 불사성사비라. 밥보다 더 많이 드시진 않았다. 아주 까다로워. 근데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이제 저런 것까지 기록한 제자들이 스승을 보는 마음이 이제 저런 거예요. 아주 하찮은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향당편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공자는 25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 살아있었던 공자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000년 동안 2500년 쌓였기 때문에 역사를 거치면서 온갖 그 질곡도 다 공자에게 씌워지고 온갖 영광도 다 씌워지고 한 게 공자거든요. 공자는 뭐 살아서 만나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자란 예수를 살아서 만날 수 없듯이요.
실제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와도 우리가 아는 그 전통 속의 나자렛 예수나 전통 속의 공자와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런데 이제 그 전통사회에서 그런 사람 한 명 나타나서 그게 주자예요. 주자가 그런 사람. 그 주자 의리를 제자들이 기록하죠. 그 제자들은 주자가 공자가 살아나온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공자가. 엄청나죠. 그 조선의 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계 이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율곡이 무슨 뭐 주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주자도 틀렸다 이런 말을 했다. 뭐 독경주의 반대 반주자 이런데 그거 아닙니다. 율곡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상소문 어디 나오는데 선악주자 연후에 먼저 주자를 배운 뒤에 가학 공맹이라고 공자와 맹자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자 행장을 읽고 나서 주자의 삶을 쭉 기록합니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었다 이게 쭉 나오거든요. 죽을 때도 제자 채침이 다 기록을 합니다. 죽기 7일 전부터 참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는데 죽기 4월 전에 대학을 교정하다가 죽었고요. 죽기 나흘 전에는 초사를 교정합니다. 자기가 썼던 책인데 다 교정을 죽을 때까지 교정하다가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도 붓을 들어서 글을 쓰려고 하다가 힘이 없어서 글을 못 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죽기 하루 전날 제자들이 이제 찾아오니까 부모원방내가 유붕자원방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먼 곳까지 왔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먼 곳에서 찾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이 멀리까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마디 보탭니다. 하지만 돌이란 것이 본래 그런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순간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탄압받던 시기였거든요. 가짜 학문이다 해가지고. 이제 왜 탄압을 받았고 왜 가짜 학문이라고 했느냐는 그건 굉장히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시대에 찾아보면 공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공자 같은 사람이 없느냐. 공자에게 배운 제자들은 바로 정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자가. 논어에 보면 정자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자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여수 개여족하라. 걔는 열어보라는 것이죠. 개여수. 내 손을 열어보면 손을 어떻게 엽니까? 이불을 걷고 내 손을 봐라. 그리고 이불을 걷고 개여족하라. 내 손발을 봐라. 다친 데를 깨끗하지. 부모가 물려준 몸을 잘 간수했다. 그러고는 이금 이후에야 지금 이후에야 이제 내가 죽게 됐으니까 이 이후에야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 책임으로부터 면허해라.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 오직 면부로라 벗어나게 되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인용된 게 시경인데 그거 제가 글 속에 넣어놨습니다만 한번 써보면요. 여림 10년하며 열이 바뀝니다. 깊은 물입니다. 10년. 깊은 물. 그리고 밟는다. 박은 얇을 박잖아요. 어렵죠. 마치 깊은 물을 마주한 것이 빠지면 죽잖아요. 그리고 마치 얇은 살얼음 얇은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조심한다. 그 앞에는 이제 여기만 인용이 되는데 원래 시경의 시인데 시경의 시에는 전전긍긍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긍긍은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조심한다. 두려워하고 조심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두려워하고 조심한다. 잘못되지 않다.
이제 이게 삼가는 거죠. 제가 이게 딴 얘기인데, 이게 전전긍긍을 제가 지금 운전을 시작한 게 98년입니다. 뭐 그 연도를 쓸데없이 기억하고 있는지. 그때 초보 운전 대신에 전전긍긍을 붙이고 다녔어요. 이번 주에 탁 붙이고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뭐 제 뒷차에 바짝 붙는 일이 없어요. 전전긍긍. 뭐 다들 오다가 이제 한참 보는 거예요. 제 차 뒤로. 뭔걸 짠가. 이게 이 이야기가요. 제가 그 써놓은 황희경 선생이 그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함께 읽는 논어라는 책이 있어요. 논어 번역서입니다. 거기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정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대목입니다. 오늘. 정자와 하는 거죠. 그거는 513번 오시는 나는 날마다 삼성. 이거는 세 가지로 반성한다 또는 세 차례 반성한다 다 됩니다. 정연의 주에 따르면 여러 차례 반성한다, 세 차례 반성한다 이런 뜻이고 주자의 그 해석에 따르면 뒤에 세 가지가 나오니까 세 가지로 반성한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5일 삼성 오신하는 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날마다 세 차례 또는 세 가지로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내 몸을 반성한다. 이게 뭐냐면 실신하면 몸을 잃어버렸다. 몸을 잃어버렸다.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실시는.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세 가지로 반성을 할 때 반성은 조목이 뭐냐? 일모의 불충. 불충했는가? 충하고 반성. 그리고 여부모 교의 불신. 부모의 것들. 것들과 사귀는데 불신했는가? 불신. 충과 신이죠. 그리고 전불석호화. 저는 전수받은 거. 불석호화. 세 가지. 이건 다른 해석이. 이것도 이제 정연의 그 한대의 고주에 따르면 익히지 않은 것을 전수함이 있었던가 좀 다릅니다. 그것도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을 읽을 때는 다양한 해석이 있거든요. 그 한자는 이제 뭐 허사나 이런 게 많이 빠졌으니까 글자의 기원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논어의 다양성이에요. 그걸 읽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다양한 해석이 나오죠. 그게 문화의 힘이죠. 그러니까 읽으시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데 이러면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게 틀리고 이거 맞고 이게 아니에요.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린 거꾸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구절이에요. 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는 상의한다,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불충함이 있었던가? 충하고 불충함이 있었던가? 그리고 벗들과 사귀는데 불신함이 있었던가? 충과 신이죠. 그리고 전불석, 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불석.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일찍이 공자가 정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자에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오도는 일이관정이라 나의 도는 하나를 가지고 꿰뚫었다. 일이관지란 말은 논어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자공이 물어요. 공자가 자공에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다 하기 지지 많이 배워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자공이 예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다. 나는 일관적이다. 하나가 꿰뚫었다. 하나가 뭐냐? 중요한 거죠. 그 자리에 정자가 있었습니다.
정자가 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유, 긍정적인 대답. 그러니까 공자가 나갑니다. 공자는 알았다 그러면 안다고 인정하고 나가요. 거기다 다시 설명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 던져두면 나머지는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별로 그 친절한 교육자가 아니에요. 공자는 친절한 교육자는 아닙니다. 다만 차별이 없다고 하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없어요. 하나 던져줬는데 세 가지 돌아가지 못하면, 한 모퉁이 들어줬는데 세 모퉁이를 알아서 돌아가지 못하면 다시 가르쳐주지 않는다. 시시콜콜 가르쳐주고 없어요. 다만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다.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친절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친절이 아니라 일일이 그걸 깨우쳐줄 필요가 없는가. 그리고 깨우치는 걸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훌륭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 스스로 수립한 우리의 노력으로 수립한 가치라야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남들이 가르쳐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키도록 할 필요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칸트도 스스로 입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공자도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깨우치지를 않고 밖에서 깨우치게 하면은 계란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뭐가 됩니까? 병아리가 되면 달게 되겠죠. 밖에서 깨우면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건 교육을 망치는 겁니다. 야, 이거니까 깨우쳐.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안 나오는 게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밖에서 막 깨면 다 파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파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파임고, 그러니까 우리 요구에 맞춰라, 스펙에 맞춰라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닌 거죠, 공자는. 근데 이제 정자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그래, 나 알았구나, 됐다. 그러고 나가요. 나가버렸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못 깨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정자한테 물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는 거죠. 그때부터 선생인 거죠. 선생님 방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랬더니 정자가 뭐라고 되냐면, 부자지도는,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일 뿐이다. 충서, 이거다. 충서 이의 미라. 단정입니다. 충성일 따름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후세 학자들 중에는 또 공자는 하나라고 그랬는데 왜 이 사람 두 개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이 둘이 같은 거예요. 일단 서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서라고 하는 거는 이 글자 자체가 같을 여자와 마음심자. 마음과 같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 마음. 내 마음과 같다. 누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 내 마음과 같다.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서를 해석을 할 때 주자가 어떻게 보면 축이겁입니다. 축이. 나를 미루어서 그게 다른 사람에 비춰간다. 추기지심하여 나의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소불능 물시여인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어하겠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도 좋은 것이고,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축이거든요.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게 서거든요. 내 마음과 같이 하는 거죠. 물론 저것도 너무 강해지면 위험 요소가 있죠. 각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좋다고 꼭 좋은 건 아닌데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논의죠. 일단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신과 같은 겁니다. 신.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인데, 원래 신이라고 하는 원래 통신의 뜻입니다. 말로 전달을 하잖아요. 말로. 사람과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말이라는 수단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신, 통신이죠. 근데 이제 이 신이라는 말의
목적어와 충이라는 말의 목적어가 다릅니다. 그 차이만 있지 내용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충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가 있는 거죠. 가운데 중자는 원래 이 관역이고 관역을 꿰뚫어 봅니다. 하나의 관역을 꿰뚫어 봅니다. 하나에 집중한다는 뜻이 있죠. 집중한다. 하나에 집중하면 그게 충입니다. 진실한 거. 진실한 거. 리영희 선생이 저런 얘기를 했죠. 내가 언론인으로서 글을 쓸 때는 뭐가 목적이냐, 민족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죠. 오직 진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국가를 위한 것이 되고 저절로 민족을 위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진실해지고 민족이 진실해질 거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글을 쓰면 진실이 아닌 것도 쓰게 되겠죠. 그 나라가 진실하지 않고 민족이 진실하지 않게 되는데 그게 좋은 민족, 좋은 국가가 있어요.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게 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근심한자는 두 개밖에 뚫려 있는 거예요. 마음심자, 근심한자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뭐 이것저것. 우리는 좀 더 많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예쁜 뭐 남편도 있어야 되겠고 뭐 맨날 걱정 근심 한 개로 바꾸죠. 진실. 마음이 그냥 편안합니다. 진실의 힘이죠. 그냥 저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도 좋아지고 가족도 좋아지고 국가도 좋아지고 민족도 좋아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면 그래서 충은 원래 그 대상이 어디냐면 충어기예요. 대상이 나예요. 나에게 진실한 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대학에도 보면은 무자기 이렇게 있어요. 무자기. 무는 뭐만 하지 말라. 자기는 스스로 속인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인다. 나를 속입니다. 이게 대학 성의장에 나옵니다. 성의는 뭐냐면 뜻을 진실하게 한다. 나의 의지를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장. 나를 속이지 않아. 스스로 속이지 않아. 스스로 속이질 않는, 근데 스스로는 어떻게 속일 수가 있을까 싶은데, 이런 말도 있죠. 자기 기인. 자기 기인이라. 경공교회에 나옵니다.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이 기인.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남을 정말 잘 속이려면 나부터 속아줘야. 네. 나는 속이고, 나는 안 속고, 이러면은 이게, 나의 내면이 부대끼죠. 나부터 먼저 속여야 이게 편안하게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남을 속일 수 있지. 나는 안 속이고 남을 속이려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대학에 보면 정자화라고 그 대목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수소지하면 10개의 손이 소지 가리킨다. 10개의 손가락이 딱 가리킨다. 지목하고 있는 거야. 너 이렇게 딱 지목을 하고. 그 신목 10개의 눈이 보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10개의 손과 10개의 눈은 CCTV 10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예요. 10은 100% 이런 뜻이거든요. 10분. 100분의 10분의 10, 100%. 나는 나를 완전하게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를 속이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죠.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걸 거꾸로 첫 번째 구절과 연결시켜서 보는 건데 그게 아주 탁월한 개념이에요. 황희경 선생 그 논어에 나오는 거거든요. 나에게 진실한 것이고 이걸 대상만 바꾼 게 심이에요. 이건 신호임이에요. 다른 사람. 나에게 진실한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것. 내가 나를 속일 수 없죠. 그처럼 남도 속일 수 없는 걸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 믿을 수 있고. 대상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뭐 현재 한국 사회는 그럼 과연 신이 좀 잘 되고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성 보는 거죠. 일단은 그 주의의 해석대로 하면 저는 스승에 대해서 점수 받은 거. 점수 받은 거. 그걸 익히지 않았다. 익히지 않았다. 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자 문화에서는 이제 일상인 거죠. 습이라고. 점수 받으면 익히는. 이제 그 세 가지를 갖고 자신이 반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또 다른 맥락의 해석이 이 한대 고조에서는 불습을 전수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식으로 또 봅니다. 내가 익히지 못한 것을 제자들에게 전수함이 있었다. 정자가 스승이기도 했으니까. 공자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제자들의 스승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것을 전수함이 있었던가. 지금 현대에서의 교육자들은 자기가 익히지 않은 걸 전수하죠. 아니 왜 자기가 읽지 않은 도서를 추천하잖아요. 추천 많이 하셨죠. 도서관에 계신 분들도 많고 출판사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 수많은 서평들이 책 다 읽고 쓴 것 같습니까? 책 다 읽고 썼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읽지도 않고 막 추천을 하는 거죠. 이건 똑같습니다. 정자는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익힌 것 그걸 갖고 확신을 갖고 전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풀이를 하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맥락을 풀이죠. 그 책을 갖고 비유를 하는 게 상당히 괜찮죠. 조선시대 18세기가 아주 그 문화가 뽑힌 시기잖아요. 제가 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대용 1731년 태어나고 박지원 1737년에 태어나고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1736년이라고 잘못 말했더라고요. 제가 동영상 강좌를 봤더니 그거 잘못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잡습니다. 1737년생. 그리고 이제 1741년에 이동무, 1750년에 박제가, 62년생 정약용. 저도 62년생입니다. 그리고 86년에 주사김장 쫙 있잖아요. 그 중에 책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뭐 다 많이 읽었죠. 엄청 많이 읽었죠. 근데 이동무입니다. 조사를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약용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동무보다는 많이 안 읽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동무가 쓴 글 중에 간서치가 있잖아요. 형과는 이제 책만 보는 바본데요. 남는 시간이면 책만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거는 집안이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누이 동생 굶어 죽고 그럽니다. 자기도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 죽고 그래요. 근데 이제 책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책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비싸요. 그게 어떻게 책을 많이 읽었을까요? 예, 일단 빌려야죠. 필사를 하는 건 맞는데 빌려야 돼요. 빌려. 책을 잘 안 빌려주죠. 근데
근데 빌려서 있습니다. 빌려줄 때 규칙이 있어요. 빌려온 책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은 빌려온 책은 안 돌려준다. 뭐 이런 걸 원칙으로 천하의 고약한. 이동문은 빌려온 책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는 않는다. 빌려온 책은 반드시 기한을 지켜서 돌려준다. 그리고 반드시 읽고 글을 쓴다. 그 책을 내용을 갖고 필사도 하고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좋은 책이 있다 그러면 이동문한테 갑니다. 저 사람한테 가고 나면 그 책에 대한 평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다 읽고. 안 읽고 서평서는 요즘에 이 허황된 것과는 좀 달라요. 다 읽고 쓰고 하니까 누가 귀한 책을 얻었다 하면은 이동무한테 먼저 보내요. 그럼 다 평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막 모이는 거죠. 그렇게 책을 좋아했는데 이 서자 출신이거든요.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는 노비예요. 등용이 안 되죠. 정조가 등용하죠. 규장각. 규장각 검사관이 됩니다. 검사관. 예, 뭐 책에 미친 사람이 책을 관리하는 직책을 얻게 된 거죠. 엄청 좋았겠죠. 근데 녹봉은 적었어요. 역시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정조가 좀 부자니까 정조 부자잖아요. 좀 녹봉을 많이 주면 되잖아요. 안 도와줘. 안 도와주고 하는 말이 가난은 선비의 재산이다. 이러고 안 도와줘. 아니 이 양반이 진짜 그리고 제가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가난하게 살기 싫거든요.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정조의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안 도와준 건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등무의 글이 나온 거죠. 이등무가 정조의 후원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지금 청장관전에서 글은 없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예, 이게 참 예. 말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방금 제가 한 거예요. 가난하기 싫고 안 도와준 건 믿고 근데 그 말은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불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황희경 선생 논어에서 얘기한 게 이제 그 장점인데, 그게 사실은 학위시습지 불용여로의 그 습, 그걸 낸 뒤로 보내는 거고, 그리고 여풍의 불신호와 그게 유공자원 방명을 풀어놓고 그 구절을 벗들과 부무관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인부지 불원, 인부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노염을 품지 않는다. 자기에게 진실한 사람은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딴 죽을 겁니까? 다 입 다물어야죠.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공자가 첫 번째 한 말을 순서만 바꿔서 얘기한 것이다. 그게 아주 탁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또 다른 맥락이 보이거든요. 왜 공자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불온이라고 노여움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비난을 받으면 흔들릴 수 있죠.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진실하겠다. 내가 나에게 진실하겠다. 정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맹자의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송나라 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봐요. 공자에게서 정자, 정자에게서 자사로 공급이고, 그리고 맹자로. 맹자가 자사의 문인에게서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주합니다. 이걸 갖고 뭐 현대학자는 허분의 만에 뭐 이러는데 손자를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손자가 삼행학파라고 해서 싸잡아서 정자, 자사, 맹자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비판하거든요. 싸잡아서 비판할 이유는 그들이 같은 계열이었기 때문에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맹자에는 보면은 공자의 제자 중에 덕형이 뛰어났던 사람, 안현, 민작은, 연배구 세 사람만 나오고 중궁이 빠져 있습니다.
왜? 중궁이 순자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어에는 안녕, 민작은, 연배구, 중궁 네 사람이 나와요. 맹자에는 세 사람만 나오고 순자에는 한 사람만 나옵니다. 합치면 네 사람이 되죠. 그리고 공자의 일부를 가져갔죠, 저도. 일부를 가져갔지만 어쨌든 순자는 순자대로, 맹자는 맹자대로. 순자는 비판이죠. 제가 볼 때는 별 차이도 없구만. 근데 세계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순자는 이제 천, 이걸 자연으로 보는 거죠. 자연. 이용해야 된다. 천을 제압해야 된다. 그 맹자는 이제 나의 도덕의 초월의 근거가 저 하늘에 있다. 근데 그 하늘이 내 내면에 들어와 있다. 이런 방식입니다. 공자에게는 둘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공자의 일부를 가져갈 거죠, 둘 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볼 정도로 이제 이 계열이 어느 정도 계보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송나라 유학자들은 이제 맹자 이후에 끊어졌다 이거예요. 맹가가 죽은 뒤에 그 도가 전수되지 못했다. 당나라 때 한류부터거든요. 한류는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나라 때 한류는. 송나라 유학자들은 당나라를 비판하기 때문에 한당을 비판합니다. 니들은 맨날 성인이 남긴 말씀만 외우고만 했었지 실천은 하나도 안 했잖냐. 네가 직접 성인이 돼야지. 그래서 탄압받습니다. 아니 직접 성인이 됐는데 그게 왜 탄압받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살면 탄압받습니다. 탄압받습니다. 그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내에서 부정선거를 폭로했던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또는 어떤 조직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취직도 안 되고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개인 정보를 해킹한 사람은 취직 잘 됩니다. 아니 그렇게 제도가 있구나. 우리 회사로 들어와 보안 업체 취직해 이렇게 되는 거죠. 도둑질 잘하는 놈이 도둑을 잘 넣는 건 맞긴 맞죠. 근데 일단 좀 처벌부터 하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은 다음에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성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송나라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건 또 긴 이야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건 위험하죠. 그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기존 정치 세력이라고는 왕으로 태어나서 왕이지 별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한 사람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왕으로 태어나니까 왕, 귀족으로 태어나니까 귀족. 이게 그 당시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위협하는 거거든요. 왕으로 태어나고 귀족으로 태어나는 것, 그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성인의 말씀을 잘 읽고 그걸 잘 실천하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 세력의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숨어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성리학이라는 게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압하고 그리고 나서 성리학도 잡고 나니까 지들이 또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 오기는 이렇게 다른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맹자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좀 뭐 글자가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글자예요. 자반이 축. 이건 농어가 아니고 맹자입니다. 괜히 쓰면 여기 기면 여기 자반이 불축입니다. 이런 거 뭐 다 쓰시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지나셨다가 나중에 맹자 읽으실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반이 축.
자반은 스스로 반성해 본 거야. 지금 5일 3세 맨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요. 반성하는 사람. 자반. 이거 반성이에요. 나 자신을 반성해 보아서 불축. 축은 원래 이렇게 세로로 꿰매는 거. 이게 축이에요.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직은 세로 직자 이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는 세로로 갈 수밖에 없죠. 가로로 가면 개가 되죠. 개걸림이 되죠. 세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은 고든 길 간다고 하면 세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로 축자, 세로로 꿰맬 축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직하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반성해 보았는데 불축, 정직하지 않다면 수갈 관박이라도 갈방으로 헐렁한 옷 입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도 오불처럼 내가 그를 두렵게 할 수 없다. 또는 내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하면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맹자가 뭐 대장부름 얘기하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옳기 때문이죠.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럴 수가 없죠. 이 자반이 축, 스스로 반성해봐서 축, 정직한 거예요. 내가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수천만이라도, 1000명, 10,000명을 상대한다 하더라도 오왕은 나는 간다. 1000명, 10,000명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진실을 하니까요. 진실대로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존경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자의 문화에 들어옵니다. 그 정자의 문화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유명인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써놨습니다. 오기가 손자병과 고자병도 발대. 오기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자 문화에 들어왔다가 쫓겨납니다. 정자가 쫓아버려요. 아주 우수한 제자인데 왜 쫓았을까요? 오기 장군이죠. 오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기 고향에서 사람 수십여 명을 죽이고, 그래서 오기가 유세를 하거든요.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는데 유세하는 비용을 대다가 타산합니다. 그래서 올 사람들이 비웃어요. 오기를. 저 바보 같은 거. 그러니까 비웃는 게 싫어서 온 사람들 수십 명을 죽입니다. 죽이고 이제 고향을 떠나죠. 그래서 팔뚝을 베어 물고 오기 열전이 있습니다. 사기 열전에. 팔뚝을 물어뜯으면서 어머니한테 제가 왕후장상이 되기 전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노나라에 와서 이 유명한 정자 문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자 문화에서도 정치의 뜻이 있어갖고 그걸 배우러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자 문화에서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정갈이 와요. 오기가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정자가 너 어머니 돌아가셨더니 왜 안 가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팔뚝을 물어뜯으면서 맹세를 했는데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오기가 쫓아나거든요. 근데 이 오기가 이제 노나라, 정자가 노나라 무성 사람이니까 노나라 무성입니다. 노나라 장군이 될 기회가 왔어요. 오기인데. 근데 이제 오기의 아내가 제나라 여자였어요. 당시 노나라는 제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제나라와 적대시하고 있었어요. 오기를 시기하는 자들이 오기는 아내가 제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노나라를 배반하고 제나라에 붙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내를 죽여서 노나라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소국 노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강대국 제나라와 싸워서 3번 싸워서 3번 다 이깁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서 위나라로 가요. 위나라 문후가 현명한 군주예요. 문후가 오기를 등록합니다. 문후가 이극이라는 신하한테 물어보니까 오기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그러냐. 오기는 사람이 일이나 승냥이와 같은 자다. 나쁜 놈이다. 하지만 용병은 사마양저 열전이 있습니다. 사기에. 최고의 군사 전략가 용병 장군입니다. 용병은 사마양저도 아마 오기에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나폴레옹도 그 사람만 못할 겁니다. 항우도 못할.
항우가 아마 74번, 74번인가 전투해서 다 이겼거든요. 나폴레옹이 40몇 번 해서 다 이겼어요. 마지막에 다 졌죠. 하여튼 전쟁의 신인데 그들보다 나을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등용합니다. 왜? 이 위나라는 강대국 이 진나라하고 이게 맞대고 있었거든요. 진나라는 뭐 이거 지금 오기가 일이나 성량이라면 이 진나라야말로 일이나 성량이 같은 나라입니다. 이 진나라를 막기 위해서 이문호가 오기를 등용해서 위나라 서쪽 서하수를 맡겨요. 서하의 태수로 삽니다. 오기가 서하수로 있는 동안에 진나라가 한 발짝도 못 들어가요. 그만큼 강력한 그 군사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오기를 총애하던 위문호가 죽어요. 죽고 나서 태자였던 위무후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나라를 다스릴 재상을 선발하는데 가장 높은 배설기죠. 선발하는데 오기는 자기가 될 줄 알았죠. 이 위나라에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오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안 되고 전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기는 놀랐죠. 전문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이 성향이 같은 진나라가 서하를 한 발짝도 넘보지 못하게 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누가 더 낫냐? 그 전문이 당신 더 낫소. 그런가 하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하지 않고 농산일에 힘쓰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게 하는데 누가 더 낫냐? 너하고 나하고. 그 전문 그것도 당신이야. 그 병사들을 그 조련시켜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과 싸우게 하는데 그럼 너가 낫냐 내가 낫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네가 낫다. 근데 왜 네가 재상이 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문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임금이 어리고 나라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 당신의 임금이라면 누구를 재상으로 뽑겠냐. 당신 같은 사람을 뽑겠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맞는 것 같다. 그러고요. 그래서 위나라에서 살기 어렵다고 느끼고 초나라로 도망가요. 재능이 뛰어나니까 어디에 가도 다 통합니다. 초나라 도왕을 선택해요. 초나라 도왕이 오기를 동용해서 총애를 합니다. 그래서 초나라에서 오기는 법가식 정치로 다스렸거든요. 법가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귀족들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 법에는 위아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귀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왕이 다 차지하는 중앙집권으로 가는 시대였거든요. 그걸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귀족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법을 어기면 다 처벌하고 상황이 그랬죠. 국가 정치 상황.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큰 공을 세웠는데 도왕이 죽습니다. 이제 저런 게 있죠. 그러면 이 도왕이 영원하지 않을 텐데 죽고 나면 내가 따라서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할 텐데 그죠?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상황도 그렇거든요. 상황도 진나라 효공의 승상이 되었다가 태자가 자기가 만든 법을 어기니까 태자는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태자부 두 사람을 처벌합니다. 한 사람은 다리를 자르고 한 사람은 코를 베고 그러면 그 태자가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장차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난 죽겠구나 이 생각 다 하죠. 못하니까 바보 같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도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해먹으면 어떻게 될 텐데 이게 딱 알 텐데 그래도 그냥 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거죠. 5년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나라 도망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오기의 원한을 샀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70여 가가 일어나가지고 오기를 공격합니다. 활을 들고 전부 오기를 쫓아가요. 오기가 궁궐에서 도망을 치다가 초나라 도왕의 시신에 엎어져요. 시신 위에. 그리고 화살을 쏘죠. 그래서 오기도 화살에 맞아 죽고 그 화살이 초나라 도왕의 시신에도 박힙니다.
패자가 왕이 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시신의 활손자들 다 나와라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무성사들이죠. 죽는 순간까지 내가 저놈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그런 오기가 정자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뭐 제가 거기에 좀 가볍게 써놨습니다만 대책이 안 서는 당신이 바라는 세상이 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이 되는 거죠.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일체 연민이나 동정심 이런 게 없는 거죠.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측은지심이 없는 거예요. 다 타인의 고통을 느낄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프랑스의 제네바에서 활동했지만 장자크 루소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교육 에밀리에서 그러잖아요. 에밀리는 가공 인물이고 여러분들의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에 화려한 성공을 선망하게 하지 마라.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동정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런 오늘 이제 그게 빠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좋은 걸 보여주는 것도 좋지 꼭 고통과 비참함만 보여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대답을 해줬는데 어떤 성공 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 성공 모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돌아볼 줄을 몰라요. 삼성은커녕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하죠.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기문이 쓴 경영 경제개발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읽어봤더니 내용이 별 볼 일이 없어요. 다 다른 개발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이다. 청소년을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리 많이 팔릴까요? 성공한 사람이잖아. 저 반기문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개인적인 그게 아니에요. 뭐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국인 맞죠? 근데 그 책은 아닌 거죠. 그 성공 모델로 보는 거죠. 성공 모델로. 그러니까 그런 그 줄다름을 치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하는 거죠.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늘 자기를 속이는 거죠. 돌아보지 않으면 금방 속이기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자야말로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오늘은 살필 설정,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내용을 갖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네, 오늘 여기서